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현장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공개 일정이었고 지지자들과의 근접 접촉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파란 종이왕관을 쓰고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를 머리에 붙인 채 지지자인 척 접근합니다. 사인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남성은 점점 거리를 좁히더니 이내 흉기를 꺼내 목을 찌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얼굴도 팔도 아닙니다. 경정맥이 지나는 목입니다. 이건 분노의 홧김에 휘두른 칼이 아닙니다. 생명을 노린 공격 방식입니다. 사건 직후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상처가 1cm라던데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며. 이 말들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본질을 완전히 비껴갑니다. 목 부위의 1cm 상처는 팔의 1cm 상처와 다릅니다. 경정맥은 아주 얕은 손상만으로도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경정맥 일부 손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지혈과 신속한 수술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곧바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범죄 아니냐, 단독 범행이라며, 과장된 거 아니냐. 이 반응들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논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흐려지고 피해자의 위치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정치 폭력이 벌어졌는데 사회는 폭력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의 접근 방식은 전형적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이고 지지자로 위장하고 근접 접촉을 유도합니다. 전 세계 정치 테러에서 반복되어 온 방식입니다. 총이나 폭탄이 없다고 테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칼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한 테러 도구입니다. 사건 직후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호 동선은 뚫렸고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공개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접 통제인데 바로 그 지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실패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성격은 개인 범죄를 넘어섭니다. 수사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독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경찰, 소방, 방첩사, 국과수가 참여하는 대테러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단독 범행 여부, 정치적 동기, 모방 가능성, 배후 유무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이건 국가가 이미 이 사건을 일반 강력범죄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빠르게 일상 속으로 밀려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일 아직도 얘기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 일정은 이어지고 논쟁은 다른 이슈로 옮겨갑니다. 사회는 늘 이런 방식으로 불편한 폭력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기억되지 않을 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정부는 이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공식 지정합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도착한 판단에 가깝습니다. 국가는 이제야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왜 이 사건은 결국 테러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이 사회는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야 이 사건의 진짜 무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테러라는 규정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끝까지 개인 범죄로 남겨두려 했는가? 테러는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법의 언어입니다.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는 무차별 살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도 그 목적이 정치적 위협과 사회적 공포 조성에 있다면 테러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핵심은 피해 규모가 아니라 대상과 메시지입니다. 가덕도 사건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야당 대표였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공개 일정 중에 지지자로 위장한 인물이 접근해 목을 찌른 행위는 개인 감정의 폭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영상을 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정치인은 안전하지 않다. 정치적 적대는 물리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직후 사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처의 크기를 따지고 동선을 따지고 피해자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성격은 사라지고 사건은 논쟁거리로 변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 폭력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면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테러 지정을 미룬 이유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테러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는 많은 걸 책임져야 합니다. 경호 체계를 점검해야 하고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하고 정치적 혐오와 선동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건 간단한 선언이 아니라 불편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심각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음모론이 번졌고 축소 프레임이 힘을 얻었고 폭력은 말로 소비됐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건 단순한 재평가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기준을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치인을 향한 흉기 공격 공개 일정에서의 근접살해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결정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테러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꺼내기 때문입니다. 정치 혐오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과 선동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고를 무시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 문화를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폭력을 혐오하면서도 폭력을 낳는 언어에는 관대했던 사회. 선을 넘은 행동에는 분노하면서도 선을 넘게 만든 분위기에는 침묵했던 구조. 이제 더 이상 그때는 그랬다로 넘길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겁니다. 테러로 규정된 순간부터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단호해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지, 정치 폭력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음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됩니다. 테러가 벌어진 것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칼은 한번 찌르고 끝나지만 사회의 언어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다음 폭력을 부릅니다. 가덕도 피습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 건 애도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자작극 아니냐? 과장된 거 아니냐? 왜 하필 그 장면만 찍혔냐? 상처가 작다며. 이런 말들이 사실처럼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테러가 일어났는데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재판하는 문화가 드러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례한 댓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증오가 극단화되면 상대 진영의 피해조차 정치적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본 감각이 마비됩니다. 폭력 앞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가 먼저 나오고 폭력을 비판하기보다 폭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테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정치의 언어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해석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피습 때는 어땠냐 같은 비교도 여기에 붙습니다. 이건 사실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했든 지금의 폭력은 지금의 폭력입니다. 어떤 과거도 오늘의 흉기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끌어오는 순간 폭력은 상대화되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논쟁이 학습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댓글들을 봅니다. 누군가는 이런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공격해도 사회는 반으로 갈려서 싸운다. 결국 사건은 흐려진다. 이게 모방 위험입니다. 테러의 핵심 효과는 피해자 한 명을 다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를 흔들고 겁먹게 만들고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지정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는 늦게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다. 범죄이고 테러이고 사회가 단호히 끊어야 할 폭력이다. 이 선언이 있어야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줄어듭니다. 폭력으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선을 그었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테러로 지정했으면 그에 맞는 제도와 문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경호 체계의 개선은 기본입니다. 유세 현장에서의 근접 접촉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동선 통제, 출입 관리, 신원 확인 절차, 사전 위험 인물 데이터 관리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언어입니다. 정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문화. 여기서 특정 인물을 제거 대상처럼 말하고 죽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순간 폭력의 문턱은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말일 뿐이라고 넘길 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실행 계획이 됩니다. 정치적 반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조롱도, 풍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력의 정당화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방치하면 결국 피해자는 특정 진영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이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된 건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 폭력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정치 테러를 사건으로만 소비할 겁니까? 아니면 기준으로 만들 겁니까? 한번 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바꾸는 기준 말입니다.